여러분, 믿었던 가족에게 납치돼 정신병원에 갇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박민수, 올해 55세입니다. 30년간 성실히 택시를 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하루아침에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야 했는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박민수 씨는 평범한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어머니의 술주정을 30년 동안 받아내며 살아왔지만 누나와는 사실상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연수를 찾아주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택시기사 민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퇴근 후엔 어머니를 돌보는 일상.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의 술주정을 30년간 묵묵히 받아주며 살아온 착한 아들. 어머니, 오늘도 술 드시면 안 돼요.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누나 민정과는 어릴 때부터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일찍 집을 나간 누나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지만 동생과는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민수야, 잘 지내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누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해 보였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갭 투자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 갭 투자요? 응, 요즘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세대주 조건 같은 게 필요해서 내 주민등록을 잠깐 우리 집으로 옮겨놔도 될까? 저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누나,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실제로 거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깐이야.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런 거고. 투자 끝나면 바로 다시 원래 집으로 옮기면 돼. 몇 달 정도만. 누나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이런 도움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남인가? 가족 아니야?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나와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혹시라도 누나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그럼 언제 처리하면 되나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모든 서류 준비해서 갈게. 넌 도장만 찍으면 돼. 며칠 후 누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누나는 대충 설명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빨리 해. 시간이 없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서류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주민등록 이전 후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집에 배달되던 택시업계 관련 공문서들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험료 납부 안내서, 교통안전교육 안내서 등 정기적으로 오던 서류들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맘때쯤 오던 서류들인데. 처음에는 단순히 우편이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택시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종 교육이나 점검 안내가 오던 시기인데 말입니다. 혹시 누나 집으로 제 서류들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누나, 혹시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 없어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바쁜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 누나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한 실수련이 했습니다. 설마 누나가 의도적으로 제 우편물을 숨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민수 기사님이시죠? 면허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기사님 면허가 취소 처분됐습니다. 빨리 공단으로 오셔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해온 제가 면허 취소라니요. 잠깐만요. 면허가 취소됐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 사고 한 번 낸 적 없는데요. 교통법규 위반 누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통지서를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 응답이 없으셔서 자동 취소된 겁니다. 통지서요? 저 집에 계속 있었는데 그런 거 못 받았는데요. 현재 등록된 주소로 발송했습니다. 혹시 이사 가셨나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누나 집으로 옮겨 놓았으니 모든 공문이 그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 그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겨놨는데 그럼 그 주소로 통지서가 다 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30년간 몰아온 택시,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다른 기술도 없고 나이도 이미 50이 넘은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생계가 끊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급히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제 택시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요. 통지서가 누나 집으로 갔나 봐요. 뭐, 면허가 취소됐다고? 누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지만 왠지 진짜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 중에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온 거 없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바빠서 자세히 안 봤는데. 누나,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저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죠. 미안해, 민수야. 내가 깜빡했어. 그런 중요한 서류인 줄 몰랐지. 누나는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바로 교통안전공단에 달려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저에게 두꺼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3번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모두 수령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 통지에서는 응답 없을 시 자동 취소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로 누나 집 주소로 발송되어 있었고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절차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제가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게 아니라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그렇다면 행정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누나, 행정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미안해, 민수야. 누나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제가 30년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남일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몇 달 후 우연히 어머니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야, 내 누나 캡 투자로 대박 났다더라. 2억 넘게 벌었다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누나는 제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갭 투자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을 통지서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면허 취소 사건 이후 저는 행정재판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몇 달 후 행정재판에서 승소해서 면허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3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니였지만 면허 사건 이후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술 드셨어요? 몸에 안 좋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언제 술 마셨다고 그래? 너나 잘해! 어머니는 술에 취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셨지만 술만 드시면 고성을 지르시고 난동을 부리셨죠.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제 방문을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키워줬는데! 어머니, 지금 새벽 2시예요. 제발 조용히 하세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고요. 일? 택시나 몰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그 말에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면허 취소 사건으로 받은 스트레스, 누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30년간 쌓인 피로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30년 동안 참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술주정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그 순간 어머니와 제가 실랑이를 벌이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밀어내려고 했고 어머니는 계속 제 방으로 들어오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제발.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112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아들이 저를 때려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경찰이 왔을 때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술 드시지 마시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또다시 술에 취해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고 저희는 또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경찰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경찰이 왔을 때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경찰관은 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2달 후 어머니가 새벽 3, 4시에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제 방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나와! 나와서 얘기하자!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30년 동안 이런 일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어머니는 또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 온 경찰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네요. 이렇게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구대로 모시고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겠어요. 상담이요? 네. 위기가정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구대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평소에 연락도 없던 누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던데? 아, 누나. 어머니랑 좀 다투게 됐어요. 그래. 어머니는 어디 계셔? 지구대에서 상담 받고 계세요. 누나는 그 말을 듣더니 바로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누나가 지구대에 간 지 1시간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 오늘은 내가 모시고 갈게. 네. 누나 집으로요? 응,
하룻밤 우리 집에서 쉬시게 하고 내일 데려다 드릴게. 넌 집에서 푹 쉬어.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누나가 어머니를 돌봐주신다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누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하지 마. 어머니랑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조용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술주정 소리도 없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와 같이 일을 나갔습니다. 누나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녁 퇴근 후에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누나,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 어머니. 아직 좀 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데려다 드릴게.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셔. 나중에 연락할게. 뭔가 이상했지만 누나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누나 집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걱정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후 7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고 무슨 일이세요?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예, 어디를요? 왜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 남자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세요? 무슨 권한으로 남의 집에? 설명은 나중에 들으실 겁니다. 지금은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안 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3명의 남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납치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억지로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약 40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저를 정신병원에? 가족분이 입원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요? 누가요? 저 정신병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병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나와서 저를 붙잡았고 처음 보는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자 이름이 박민수 씨죠? 가족분이 의뢰하신 케이스네요. 의사 선생님, 저는 정신병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단 진정하시고 간단한 검사 좀 받아보시죠. 검사요? 저는 검사 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저를 여기 보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진료실로 끌고 갔고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가족과 갈등이 있었나요? 그건 어머니와 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폭력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최근 들어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누나가 저를 여기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단 결과 일시적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저는 입원할 이유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며칠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독방에서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병원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독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정신병원 독방에 갇힌 첫날 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독방,
철창이 달린 작은 창문, 그리고 밖에서만 열리는 문. 간호사님, 간호사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간호사가 온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신병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언제요? 언제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있어요? 내일 회진 때 뵐 수 있을 겁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의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쁘신 것 같은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독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없고 TV도 없고 그냥 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이면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비명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소리, 그리고 끝없는 적막. 30년간 택시를 몰며 자유롭게 살던 제가 갑자기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왜 저를 여기 보낸 걸까요? 도대체 왜?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계속 갇혀 있으니 정말 정신병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제발 누구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드디어 의사와 면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박민수 씨, 어떠세요? 좀 안정되셨나요?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정신병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족분 말씀으로는 최근에 폭력적 성향을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머니와 다툰 거지. 정신병이 아니에요.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요. 약물 치료요. 저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의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강제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시더군요. 민수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집을 팔았어. 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살아온 집,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집을 파셨어요? 5천만 원 줄 테니까 따로 살자. 5천만 원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 가고 싶어요. 민수야, 진짜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누나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말했습니다. 매점에 좀 갔다 올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면회실을 나가시더니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요? 매점 간다고 하셨는데요. 보호자분이 가셨습니다. 가셨다고요? 어디로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울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6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분이 퇴원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독방에 갇혀 지낸 저에게 남은 것은 완전히 부서진 정신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뿐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그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은 이미 팔렸고, 가족들은 모두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불러 예전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살던 집에는 전혀 모르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봤지만 당연히 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차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차는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 계좌는 그대로 있었지만 잔고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월급이 나올 리 없었으니까요. 택시회사에 연락해 봤습니다. 아, 민수 씨. 한 달 동안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아서 해고 처리됐습니다. 해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됐습니다. 직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입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누나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년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연락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머니가 연락 주실 거고 누나도 사정을 설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년, 3년. 시간은 흘러갔지만 가족들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용직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은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직 누나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누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소지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현재 거주지가 어디세요? 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외가 쪽 친척이었는데 평생 연락 한 번 주고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야, 나 큰아버지야. 큰아버지요. 어떻게 제 번호를? 민수야, 보고 싶다. 내려와서 밥 한 번 먹자.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반가웠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친척이라도 만나면 어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민수야, 잘 지냈어?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큰아버지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아, 그거 내 누나한테 받았지.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요. 누나 연락처 알고 계세요? 응. 그런데 사실 오늘 널 만나자고 한 것도. 큰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산 배분 얘기 좀 해야겠어. 유산이요. 할아버지, 유산 말이야.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지만 유산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 저는 유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내 누나가 바쁘다고 너보고 내려오라고 하더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나가 저보고 내려오라고 했다고요? 응.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쳤다고 널 왜 부르겠냐? 내 누나가 시켜서 온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몇 억 정도 될 거야. 땅도 있고, 현금도 좀 있고.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나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낸 이유, 어머니를 데려간 이유, 그리고 5년간 연락을 끊은 이유까지 모든 것이 할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친척과의 만남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산이 몇억 원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누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갭 투자를 위해 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동시에 제가 받을 모든 통지서를 차단했습니다. 면허 취소로 제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용해 저를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데려가면서 집을 팔았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후 할아버지 유산까지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도 누나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만났을 때 어머니의 어색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울면서 사라진 모습, 모든 것이 누나의 강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서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심근경색이 왔던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모자라 눈까지 이상이 생겨 녹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수술 부작용으로 안압이 너무 올라가 재수술을 받게 되면서 지금은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건 아닐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였지? 찾아보니 불법 감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일어난 일이니 내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누나와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누나가 재판장에서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를 지키려고 데려간 것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깨끗하게 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나의 강요 때문이었다면 그것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고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30년간 남처럼 살던 누나가 하루아침에 친동생을 정신병원 독방에 한 달간 가둔 것, 정보 공개 금지 신청을 하고 집을 판 것,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까지 바꾼 것.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지키려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할아버지 유산까지 독차지하려는 계획된 범죄였는지 법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어머니와 다투고 밀어낸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산이 몇 억밖에 안 되니까 너를 안 죽인 거야. 가성비가 안 좋아서 돈이 적게 드는 이 방법을 쓴 거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씁쓸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하신 5천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도 기부할 생각입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9년간 보지 못한 어머니, 가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재판장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피나는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더욱 아껴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